네, 오늘 레전드에게 듣는다는 명준우 운용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지수 상승과 함께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상당히 좀 고생을 했는데 다른 쪽에 비해서는 글쎄요, 오늘도 그렇게 좀 탄력적인 움직임은 나타내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장을 보면은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좀 빠지면서 같이 제약바이오주가 또 무너졌고 지금 반등의 기미가 좀 쉽게 포착이 되지 않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 대한 좀 많은 분들 궁금증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국제유가도 $50 근처까지 갔다가 좀 내림세를 요즘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좀 얘기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라는 게요. 이 시장이 항상 어려워 보이죠. 시장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시장이 그래도 참 이 뭐랄까요? 그래도 예측과 분석의 힘으로 또 이겨낼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맞춰낼 수 있는 영역들도 상당히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지금 오늘의 뭐 주제 내용들도 그렇고요. 시장도 그렇죠. 시장도 여러분들께 이제 2000대 처음 이제 올라서는 그래서 뭐 바로 지수가 막 치고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를 잡았던 지난주 이제 중후반 넘어올 때 여러분들께 레전드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명강에서도 드린 것 같고. 이번 주 목요일을 말씀드렸죠. 이번 주 목요일 시가권, 오전 시가권까지는 계속 지수가 2007포인트와 2025포인트에 갇힌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장중 흐름부터 2025를 강하게 뚫고 넘어가면서 이제 2073포인트까지 또 다음 주 중반까지 올라간다. 이런 예측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렸고,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한 목요일 시가권까지는 계속 한 2025 근처, 2020 넘어가고 2025 근처 오면은 무조건 또 두들겨 맞고요. 장중 흐르면서 다시 두들겨 맞고, 그러고 이제 한 2007포인트 근처나 2007포인트를 슬쩍 낮춰지는 양상들 오면은 거기서는 또 뭐 별 이슈가 없이도 또 한 2020대로 또 튕겨 올라가고, 이런 구간들이 한 2, 3회 정도 그런 가운데에서 또 목요일을 맞이하면은 이제 목요일 날부터는 2025포인트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다음 주 한 초반 정도 2073까지 또 밀고 올라간다. 그런 시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좀 신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왜 꼭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목요일이라고 지난주에 지정을 드렸는데 진짜 목요일 날 어젯밤은 미국 증시도 급락이 나왔죠. 미국 증시도 오랜만에 한 160포인트대 급락이 나왔는데 밀고 올라가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요 내용들도 지금 보면 오늘 뭐 그동안 뭐 지난달에도 계속 뭐 강조 드리던 내용이 그리고 예측을 정확하게 또 드리던 내용들이 이 나스닥 생명공학에 대한 얘기 그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커요. 아니 뭐 대한민국 시장의 업종과 종목 분석하인데도 저거 한데 무슨 뭐 나스닥도 아니고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스닥 생명공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장에 있어서 코스닥과 또 코스피 내에서도 중소형주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코스닥 왜 못 갈까요?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형주만 가고 왜 코스피에 중소형주 못 갈까요? 올 봄, 여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가던 게 왜 못 갈까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뭐 실적이 갑자기 둔화됐다, 뭐 실적 뭐다, 뭐 말씀해 주실 이렇게 뭐 대답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나스닥 생명공학. 지금 시장은 딱 뭐예요? 시장은 뭐 이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다우든 나스닥이든 다 같이 뭡니까? 그쵸? 유동성 효과 기본적으로는 강력한 실적 효과로 끌고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죠. 그건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글로벌 전반 증시 지수가 많이 올라간 나라든 적게 올라간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실적의 힘으로 거기에 비례해서 아니면 어느 정도 준해서 지수가 밀고 올라가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다 유동성 효과죠. 유동성 효과로 돈 이쪽으로 몰아주면은 밀고 올라가면
퍼수준 PBR이 똑같이 올라가고 왜 실적이 못 따라오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지금 밀어주질 않은 상태니까 PBR, PER이 가만히 서 있죠. 이런 상태인 거고. 그런데 결국 유동성 효과 속에서 이제 돈놀이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볍고 나름대로 이야기 갖다 붙일 거 있고 나름대로 모멘텀이라고 만들어줄 거 있고 어떻든 미래성장 가치 이게 측정이 잘 안 되는 섹터는 뭐예요? 그냥 뭐 미래성장 가치 갖고 앞으로 이제 발전한다. 앞으로 이쪽이 크게 뭐 융성할 거다 하고선 뭐 계속 올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려 붙이는 단계들 속에서 이걸 버블이라고 하죠. 이 버블의 단계는 버블이 이어질 때는 괜찮은 거예요. 돈이 계속 몰려오고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고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고 뭐 항상 버블의 탑은 언제나 쌓는 거니까요. 그걸 뭐 나쁘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버블과 쇼크의 연속이기 때문에 버블이 진행되는 구간 속에서는 그 버블을 함께 따라가고 추종해서라도 오히려 수익을 내주는 게 맞죠. 근데 그 버블이 특정 섹터 어디에서 이게 딱 끊겼다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쪽 버블의 탑은 무너져 내리고 반면에 반대급부가 생겨버리죠. 시장이 아주 죽으러 갈 시장이 아니면은 이쪽에 탑을 쌓았는데 이쪽에 모래성이 무너졌어요. 모래성이 무너졌으면 그 모래를 갖고선 또 뭘 해야 돼요? 다른 쪽에다가 이제 탑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요. 바로 시장은 딱 단순합니다. 버블을 계속 이어가는 섹터를 더 힘을 밀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그쪽을 이제 상당 기간 조정권에 접어들게 하고 이제 반대급부에 있는 쪽, 상대적으로 저평가 요인이 높은 쪽을 이제 새롭게 밀어줄 것인가? 그럼 이쪽이 오히려 버블 섹터가 나중에는 돼버리겠죠. 그런 교차 과정이 시장인데요. 이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같은 경우에 올 여름에 이제 상투가 완연하게 신호가 나왔다 하고선 수직 폭락이 나왔었고 또 이 추석 직전 시점이었죠. 추석 직전 시점 9월달 초순 중순에 여러분들께 이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이유는 뭐 때문에 나스닥 생명공학이 폭락한다, 뭐 반등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글로벌 트렌드. 대한민국의 중소형주 중에서 업자 안 낀 주식 없죠. 시세가 그래도 갈 수 있는 주식 그런 주식치고 기관업자, 뭐 투신업자가 됐든 뭐 어디야 자문사업자가 됐든 또 뭐 증권사의 또 운용팀 업자가 됐든 아니면 대형 부티크들의 뭐 나름대로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짜리 뭐 한 300억 400억 이렇게 매집해갖고 저걸 하든 업자 안 붙은 종목은 없습니다. 업자 안 붙은 종목은 매력도 없고 갈 일도 없는 종목들이 되겠죠. 결국 그 업자들이 글로벌의 트렌드 자체가 고성장, 고PER 기반으로 이런 트렌드 속에서는 거기에 부합하는 해먹을 종목을 또 6개월, 1년, 2년의 시간을 두고선 매집하고선 또 끌어당기는 작업들을 가져가지만 반면에 글로벌이 고성장, 고PER 이런 섹터가 무너지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저평가 요인이 높은 쪽으로 글로벌 수급이 돌아나간다는 그런 트렌드가 만들어졌을 때 아니 뭐 정신 나갔다고 퍼 수준 높고 PBR 수준 높은 뭐 저쪽 중소형주 코스닥이 됐든 거래소에 있어서도 중소형주 갖고선 작업을 치겠습니까? 이런 구간들 속에서는 철저하게 그렇죠. 시가총액이 크고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 또 기관 양쪽이 어떤 힘이 작용해요? 숏도 때리지만 숏을 커버링하는 힘도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그 안에서만 계속 놀게 되는 그 구조인데요. 단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드렸죠. 나스닥 생명공학지수 같은 경우에는 9월달 중순에는 이제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이제 끝나는 시점. 거기부터는 이제 버블 논란,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버블 요인이 큰 쪽이 두들겨 맞고 이런 양상의 트렌드가 나온다. 그로 인해서 나스닥 생명공학지수가 폭락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침 그 시점 한 25% 정도 수직 폭락이 나왔고 이것도 다 지난달에 그려드렸던 내용들이죠.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기준으로는 어디까지 빠져야 되느냐. 2100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나오는 그림의 하단선. 뭐 빠르면 뭐 내년도 봄이겠지만 어쩌면 내년도 가을이나 그쯤에 부딪힐 수 있는 그 가격대. 현재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한 3100에서 3300 정도 밴드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1000포인트 정도 남은 한 2100 정도. 거길 찍어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길 찍어야 이제 코스닥이 다시 가기 시작하고 중소형주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얘네들만큼 험악하게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계속 지금과 같은 장세, 거래소의 대형주들은 막 또 치고 나가는 종목이 나오고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그냥 거의 서 있는 듯한, 등락도 없고 수급도 없고 정체된 듯한, 그러다가 뭐 글로벌 좀 조정받을 때 그럴 때 보면 한 단계 또 뚝 내려가 있고, 요런 양상의 장세가 계속 중소형주에서는 이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양상들. 근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시간, 빠르면 뭐 내년도 한 2, 3월 봄 정도, 아니면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계속 중소형주의 침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대부분 보면 뭐 지금 재미도 없으니까 뭐 주식을 뛰어들겠다고, 주식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분 중에 뭐 중소형주 뛰어들겠다는 분 없겠죠? 당연히 없을 거예요. 왜? 지금은 재미가 없으니까. 올 봄이나 올 여름 뭐 아니면 고점 상틀 치고 내려올 때도 등락이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이제 주식을 1억 원 시작하려고 하는데 중소형주 한 5종목 비교적 뭐 밸류에이션 나쁘지 않다는 종목들 해볼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들은 결국 고점에 물리신 투자자들, 올 여름 과정들, 봄 과정 속에서 뭐 고점 물리신 분들 뭐 기본 지금 40, 50%, 30, 40% 지금 중소형주 손실일 것인데, 그걸 계속 물고선 2월, 3월을 갔을 때 이 손실이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손실이 늘어나는 가운데 오히려 저쪽 대형주 섹터들이 치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걸 구경만 할 것이냐 하는 것들, 거기에 대한 판단들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고요. 제 생각엔 뭐겠어요. 빨리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런 답이 드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통위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금통위가 있어가지고 지금 25분까지 오늘 레전드는 방송이 되고요.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명준은 운용역에게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